안녕하세요. 미주신론대학의 미준입니다. 12월 20일 오늘의 빅주식 뉴스를 시작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미국 주식 투자의 정석을 지키고 있는 미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요, 멤버분 중에 한 분께서 아주 좋은 글을 공유해 주셔서요, 여러분들께 좀 읽어드릴까 합니다. 석세스가이 0301이라는 아이디를 쓰시는 멤버분께서 공유해 주신 글이고요. 최근에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어 우리 미중 가족 모두 좀 답답하실 것 같네요. 그래서 제가 읽었던 책, 돈의 심리학에 나오는 내용 중 일부를 정리해서 올립니다. 주식 투자에서 변동성과 불확실성은 고수익을 올리기 위한 수수료라는 관점으로 보라는 조언입니다. 개인적으로 멘탈 관리에 큰 도움이 되어 올립니다. 이렇게 소중한 정보를 공유해 주셨습니다. 굉장히 좋은 내용인데요. 여기 보시면 우리는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해야 된다. 주택, 자동차, 음식, 휴가의 대가는 기꺼이 지불하면서 왜 훌륭한 투자 수익의 대가를 지불하는 것은 기를 쓰고 피하려 하는가? 이유는 우리가 성공의 대가를 잘 알아보지 못해 그 값을 제대로 치르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투자에 있어서 성공의 대가는 어떻게, 무엇으로 지불해야 하는가? 투자의 대가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공짜로 무언가를 얻으려고 한다. 성공적인 투자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라붙는다. 그러나 그 대가는 달러로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 변동성, 공포, 의심, 불확실성, 후회로 지불해야 된다. 자, 이렇게 지금 상황에서 너무나 도움이 되는 유용한 정보, 아주 좋은 조언을 공유해 주셨습니다. 석세스가이 0301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12월 20일 준비된 오늘의 빅주식 뉴스 바로 시작합니다. 오늘 방송 본격적으로 진행하기 전에요, 굉장히 중요한 공지 말씀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내용은 미준 유튜브 채널에 대한 구독자 정보입니다. 굉장히 재미있는 부분이 하나 있는데요. 일단 남성, 여성의 비율을 보시면 여성분이 39.7% 그리고 남성분이 60.2%로 여성분보다는 남성분이 오히려 더 미준 채널을 많이 보고 계시고요. 그리고 이제 지역적인 분류를 보시면 굉장히 흥미로운데요. 한국에서 미준 방송을 보시는 분의 비율은 61.4%밖에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거의 40% 가까운 구독자분께서 지금 해외에 거주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여기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의 질문이 올라와서요, 여러분들께 자세한 내용을 좀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아에라 문이라는 아이디를 쓰시는 분께서 남겨주신 글입니다. 안녕하세요. 캐나다에서 아침마다 설레이며 방송을 듣고 있는 애청자입니다. 미준 책 구매 시 멤버십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하셨는데 책 구매는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정보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라고 질문을 남겨주셨습니다. 미준의 세 번째 책은요, 빠르면 이제 4일 후죠. 12월 24일, 그리고 늦어도 12월 26일부터 펀딩 판매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펀딩 판매에 참여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미준 멤버십 50% 할인 쿠폰을 증정할 예정에 있거든요. 자, 그런데 여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출판사 측에 해외 배송 관련된 문제를 알아보고 있는데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외에 계신 분들께서는 이번에 세 번째 책에 들어가 있는 50% 할인 행사에 참여하지 못하실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한 가지 편법을 좀 알려드리고 싶은데요. 현재 기존의 미준 멤버분들만을 위한 연간 멤버십 50% 할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 나와 있는 아래 링크를 통해서요, 월 멤버에 가입을 하시면 월 멤버 자격을 이용하셔서 연회원 50% 할인 혜택을 받으실 수가 있거든요. 잠깐 보여드리죠. 여기 지금 미준 추천 컨텐츠를 보시면요, 연말 특별 이벤트, 기존 멤버분들만을 위한 50% 할인 이벤트를 12월 31일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직까지 미준 멤버가 아니신 분들께서는요, 월 멤버에 가입을 하시고 그리고 나서 50% 할인 이벤트를 이용하셔서 1년 구독을 하실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만약에 월 멤버를 먼저 가입하시고 50% 할인 프로모션을 통해서 연 회원에 바로 가입하시게 되면요, 월 멤버십이 만기되는 날까지는 월 멤버시고요, 그리고 나서 만기일에 자동적으로 365일이 연장되는 방법이다. 굉장히 쉽게 연 회원으로 연장이 가능하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에라 문님을 비롯한 해외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 중에 미준 연 멤버십의 할인을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제 미국 증시의 시황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S&P 500 맵을 보시면요. 어제는 혼조세라는 말이 딱 어울리죠. 그래서 시장을 구성하고 있는 종목들 중에 한 반 정도는 상승을 했고요. 나머지 반은 하락하는 추세를 보였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부정적인 부분이 있는데요. 다우존스가 어제 0.03% 아주 소폭으로 상승하면서 연패를 끊었고요. S&P 500은 마이너스 0.08, 그리고 나스닥은 0.1% 소폭으로 떨어졌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안 좋은 부분이 뭐냐면요. 원래는 굉장히 좋은 폭으로 상승 추세를 만들어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막판에 이러한 상승분을 지키지 못하고 계속해서 떨어지면서 결국은 마이너스로 하락했습니다. 따라서 오늘까지도 어제의 하락 추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따라서 미국 증시가 향후 며칠 동안은 좋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저희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자, 지금 현재 S&P 500의 시장 폭을 보시면요. 아직도 22위입니다. 19.52까지 아주 소폭으로 올라갔거든요. 어제는 18.8이었죠. 따라서 지금 현재 미국 증시를 이루는 500대 기업 중에 한 5분의 4는 추세가 굉장히 좋지 않다. 상승 추세에 있는 종목은 굉장히 제한적이다. 이러한 점을 우리가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는 변동성 지수 빅스입니다. 자, 공포 지수를 보시면요. 어제보다는 조금 떨어졌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24.56이니까요. 최근에 있었던 빅스 지수 중에는 굉장히 높은 수준을 아직까지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Fear and Greed 인덱스를 보겠습니다. 공포 탐욕 지수죠. 공포 탐욕 지수는요. 이제 익스트림 피어니까 극적인 공포감에 휩싸여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렇게 공포 탐욕 지수가 극적인 공포에 떨어질 때는요. 드디어 줍줍 기회가 왔다. 이렇게 인식을 하면 되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점이 들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항상 모멘텀 투자를 강조하잖아요. 모멘텀 투자는 분위기가 좋은 주식을 사라. 이런 얘기인데 왜 시장은 반대로 투자하는가? 이러한 의문이 생길 수가 있죠. 자, 이거는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장의 경우에는요. 이렇게 극적인 공포감이 넘친다는 것은 많은 투자자들이 주식을 많이 팔았다는 얘기죠. 주식을 많이 팔고 현금을 가지고 있는 투자자가 많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변동성이 좀 잦아지게 되면요. 계속해서 현금을 가지고 추가적으로 매수를 하면서 주가를 올릴 가능성이 높죠. 그리고 반대로 만약에 극적인 탐욕으로 넘어가게 되면요. 그 얘기는 너무나 많은 주식이 동반 상승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요. 남아있는 현금이 없죠. 따라서 추가적으로 투여될 현금이 제한적인데 만약에 파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되면, 즉 이익 실현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게 되면요. 주가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계기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시장을 평가할 때는 이렇게 역발상 투자하는 것이 좋고요. 대신에 개별 종목의 모멘텀을 볼 때는요. 굳이 떨어질 종목을 계속해서 매수할 필요는 없는 거죠. 왜냐하면 시장에 돈이 많건 적건 간에 주가가 올라간다는 것은요. 이 종목에 대한 투자자들의 분위기, 지금 신뢰가 굉장히 두텁다. 이렇게 이해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모멘텀 투자는 개별 종목에 적용이 되는 거고요. 시장을 평가할 때는 역발상을 하는 것이 오히려 효과적인 투자 전략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다음에는 미주온 탑픽의 성적인데요. 어제는 반 정도는 상승했습니다. 팔란티어가 3.78% 상승하면서 가장 좋았고요. 두 번째로 앱러빈이 플러스 1.81, 엔비디아 플러스 1.37, 아마존 플러스 1.26, 크레도 테크놀로지 플러스 0.87, 마지막으로 알파벳이 0.06% 상승 추세를 보였습니다. 어제 올라간 종목들은 대체적으로 모멘텀이 굉장히 강력한 종목들이죠. 따라서 어제 모멘텀이 좋은 종목들만 플러스를 기록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마이크로소프트가 마이너스 0.08, 메타 마이너스 0.27, TSMC 마이너스 0.47, 테슬라 마이너스 0.90, 제타 마이너스 1.40, 브로드컴 마이너스 2.37, 비트코인이 6.6%나 급락하면서 9만 5천까지 떨어졌고요. 마지막으로 B2가 8.74% 하락하면서 53.44까지 하락을 해버렸습니다. 정리를 해보면요. 어제 미국 증시가 하락 추세를 보이면서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아마도 이런 부정적인 분위기가 오늘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예상이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러 가지 지표를 봤을 때 오히려 줍줍 기회가 차지하고 있다. 이것이 저희 개인적인 전망입니다. S&P 500의 시장 폭도 너무나 좁아졌고요. 또한 지금 변동성 지수도 아직까지 높은 수치를 유지하고 있죠. 계속해서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마지막으로 Fear and Greed 인덱스를 봤을 때 지금은 극적인 공포감이 지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상승 추세를 만들어낼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졌다. 개인적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한 가지 이러한 하락 추세가 당분간 지속될지 아니면 오늘까지 마무리가 될지 이 점은 아무도 알지 못한다는 점은 여러분들께서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앞에서 살펴본 공포 탐욕 지수에 따르면 지금 미국 증시는 극적인 공포감이 넘치고 있는데요. 자, 이렇게까지 분위기가 악화된 이유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22년 이후에 가장 가파르게 수익률 곡선이 상승하고 있다. 이러한 기사가 등장했는데요. 무슨 얘기인지 한번 들어보시죠. 연준의 매파적인 금리 완화와 내년 금리 인하 축소 전망에 따라서 목요일 장기물 미국 국채가 약세를 보였고요. 미국 국채의 수익률 곡선이 약 30개월 만에 최고 수준으로 가파르게 상승을 했습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수익률 곡선은 뭐냐면요. 국채에는 장기 국채 그리고 단기 국채가 있잖아요. 이 두 가지의 차이를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 현재 미국 국채의 수익률 곡선이 30개월 만에 최고의 수준으로 가파르게 상승했다. 이 얘기는요. 장기 국채의 수익률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다. 이렇게 평가 가능하겠죠. 우리가 보통 단기 국채라고 부르는 2년물 수익률은요. 6베이시스 포인트 오히려 하락하면서 4.295%를 보이고 있는데요. 장기 국채 10년물은 4베이시스 포인트 상승한 4.56으로 5월 말 이후에 가장 높은 수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수익률 격차로 인해서 2년물은 10년물보다 약 0.26%포인트 낮은 수준에서 거래가 되고 있으며 이는 지난 2022년 6월 달에 보였던 수준이고요. 이날 장에서는 약 10%포인트나 가파른 곡선을 그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수익률 곡선의 가파른 상승은요, 최근 몇 달 동안 연준이 정책 금리를 1%포인트 인하한 이후에 인플레이션이 고착화되고 있고 또 경제가 회복세를 보이면서 투자자들이 장기 국채를 보유하는 것을 꺼려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장기 국채가 지금 인기가 없다. 따라서 장기 국채 가격은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BMO 캐피탈 마켓의 미국 금리 전략 책임자 이안 링겐이 있는데요. 연준의 매파적인 기조, 지속적인 공급 불안, 결정적인 가격 조치에 나서지 않으려는 집단적 기피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장기물의 곡선이 약세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는 또한 가파른 곡선 추세는요. 2024년 말까지 아직 갈 길이 너무나 멀다. 이렇게 부정적인 전망을 제시하고 있고요. 자, 이렇게 장기 채권의 금리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이유가 설명되고 있는데요. 채권 투자자들은 다음 달에 취임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지지하고 있는 세금 정책이 있잖아요. 자, 이러한 세금 정책이 성장과 인플레이션을 촉진하고요. 이에 막대한 예산 적자를 악화시킬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다. 그것 때문에 지금 장기 채권의 인기가 뚝 떨어졌고요. 계속해서 수익률이 향상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결정타는 연준이었죠. 연준이 내년 초에 금리 인하 사이클이 중단될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밝혔잖아요. 지금 현재로서는 빨라야 한 5월 달 정도 돼야 금리 인하가 다시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따라서 수요일 벤치마크 10년물 채권 수익률은 4.5%를 훌쩍 넘어버렸고요. 인플레이션을 2% 목표치까지 끌어내리는데 진전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2025년 전체에 대한 금리 인하가 단 2차례만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바뀌어버렸습니다. 심지어는요, 연준 회의 이후에 일부 트레이더들은 내년 어느 시점에 중앙은행이 금리 인상 사이클을 다시 시작할 것이다. 이러한 전망까지 지금 대두되고 있거든요. 물론 이런 일이 발생할 가능성 굉장히 낮습니다. 그리고 연준 의장도요, 무슨 얘기를 했냐면 지금 생각보다 인플레이션이 잘 잡히진 않는데 그 원인이 노동 임금에 있진 않다. 따라서 임금이 막 올라가면서 인플레이션이 강화되고 이런 모습이 아니라고 얘기를 했죠. 따라서 다시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은 굉장히 적다라는 것이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따라서 지금은요, 시장에 불확실성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재정 적자 전망도 그렇죠. 연준의 금리 인하도 확실하지가 않죠. 게다가 트럼프 행정부가 내년에 어떠한 정책을 펼칠지 확실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엄청난 불확실성 때문에 일반적으로는요, 만기가 짧은 채권이 더 인기가 많아졌고요. 이렇게 불확실한 미래를 볼 때 장기 채권을 보유하는 것은 굉장히 불안하죠. 따라서 장기 채권의 인기가 떨어지면서 금리가 급상승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연준이 장기 평균인 2%로 낮추기 위해 노력하는 선호 인플레이션 지표가 있죠. 바로 PCE입니다. PCE는요, 10월 달에 2.3% 상승을 했고요. 자, 오늘 11월 달에 대한 PCE가 2.5%가 예상되고 있는데요. 과연 2.5보다 낮은 수치가 발표될지 아니면 높은 수치가 발표될지 굉장히 중요하죠. 자,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근원 PCE잖아요. 근원 PCE는 2.9%가 시장의 전망입니다. 자, 따라서 2.9를 넘으면 3이잖아요. 3이라는 숫자가 나오고
나오게 되면 미국 증시가 다시 한번 하락할 가능성도 높고요. 오늘 발표되는 근원 PCE 물가가 2.9 이하로 형성되는 것이 굉장히 바람직하다. 이렇게 우리가 기대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10년물 국채금리가 빠르게 올라가는 이유, 그리고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제가 좀 쉽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10년 만기 국채는요, 국가에게 10년 동안 돈을 빌려주는 것과 같습니다. 따라서 만약에 향후 10년간 물가가 많이 올라가서 돈의 가치가 떨어질 것 같으면요, 돈을 빌려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더 높은 이자를 요구하는 것이 당연하죠. 따라서 지금 시장은요, 10년 후에 물가가 오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요, 10년 만기 국채에 대한 이자, 즉 수익률을 더 높게 요구하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10년 국채의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요, 주식시장에는 굉장히 악영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10년 국채는 원금이 보존되는 안전자산이잖아요. 따라서 지금처럼 10년 국채의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요, 투자자들은 주식 같은 위험 자산보다 안전한 국채에 투자하는 경향이 강해지죠. 왜냐하면 굳이 위험하게 주식 투자하면서 10% 노릴 필요 없죠. 그냥 안전하게 국채에 투자해도 4% 이상 이자를 주니까 여기에 만족할래, 이런 투자자들이 많이 생긴다는 거죠. 결국 이렇게 되면요, 주식시장에서 돈이 빠져나가서 국채시장으로 이동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주식을 사려는 사람은 줄고요, 팔려는 사람은 늘어나니까 결과적으로 주가는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이러한 현상은요, 특히 적자 기업이나 부채가 많은 소형 기업들 위주로 더 가속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적자 소형 기업들은요, 사업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채권을 발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그런데 만약에 10년 국채 수익률이 올라가게 되면요, 기업이 발행하는 채권의 이자율도 함께 올라갈 수밖에 없죠. 그 얘기는요, 미국 정부가 발행하는 국채보다 훨씬 더 높은 수익률을 제공해야만 투자자들이 이 채권에 투자를 하잖아요. 따라서 이렇게 회사채의 금리는 더 많이 올라갈 수밖에 없고, 특히 소형 기업들, 적자 기업들이 발행하는 이 회사채의 금리는 굉장히 많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 얘기는요, 기업이 돈을 빌릴 때 더 많은 이자를 내야 한다는 뜻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이자 부담이 커지게 되면요, 기업의 수익성은 악화될 수밖에 없고요, 투자자들은 그 기업의 주식을 사려는 의욕이 줄어들 수밖에 없죠. 따라서 주가가 하락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어제 점도표를 보고요, 제가 부채가 거의 없고 순이익률이 굉장히 높은 비교적 안전한 주식, 즉 매그니피센트 7에 대한 투자 비중을 높여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10년물 국채 금리랑 연관이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앞의 기사를 통해서 지금 미국 증시의 분위기가 굉장히 험악한 이유를 좀 살펴봤는데요. 이번에는 긍정론자의 이야기를 좀 들어볼까 합니다. 바로 톱니인데요. 톱니는 지금이 저가 매수 기회다, 이렇게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는 세 가지의 논리가 숨어져 있습니다. 어떤 얘기인지 한번 들어보시죠. 수요일 연방준비제도의 실망스러운 금리 전망으로 주가가 폭락했지만 톱니는요, 투자자들한테 걱정할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2025년에 대한 중앙은행의 수정된 전망에서 예상보다 금리인하 횟수가 두 차례 줄어들면서 매파적 기류가 나타나자 증시는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다양한 반응은 오래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펀드스트랩 글로벌 어드바이저의 리서치 책임자 톰리가 얘기하고 있고요. 고통스러운 날이었지만 펀더멘탈은 전혀 변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트럭을 백업하는 순간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저가에 지금 좋은 주식을 담아야 하는 순간이다, 이렇게 지금 평가를 하고 있는 거죠. 톱니는요, 주식시장 침체가 단기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에 대한 몇 가지 이유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요, CBOB 변동성 지수, 우리가 빅스라고 부르는 거죠. 자, 이 공포 지수가 수요일에 무려 74%나 급등했는데요. 이거는 사상 두 번째로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역사적인 통계를 봤을 때요, 이렇게 빅스 지수가 이 정도 수준으로 급등했던 과거 4차례를 보니까요, 한 달 이내에 주가가 완전히 회복했다, 이렇게 역사적인 사실을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요, S&P 500 지수가 지금 50일 이동 평균선을 테스트하고 있는데요. 2024년에는 랠리를 펼치면서 50일 이평선에서 계속 반등한 적이 있다. 따라서 올해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강세가 넘치는 그런 장이죠. 그 얘기는요, 주가의 힘이 높다. 따라서 모멘텀이 굉장히 뛰어난 것이 미국 증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지금 과거의 모습을 보니까 보통은 50일 이평선이 잘 뚫리지 않고요, 여기서 반등을 계속 해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연준의 매파적인 논평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들은 새해를 맞이하는 시점에서 중앙은행이, 즉 연준이 궁극적으로는 여전히 비둘기파적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다고 언급합니다. 자, 이게 왜 그러냐면요. 연준이 보낸 메시지는 결국은 우리가 금리를 올리겠다, 이런 메시지가 아니잖아요. 단지 천천히 가자. 4번 내릴 거 2번만 내리고 그리고 나서 다시 2번 내리자. 뭐 이런 식으로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간주하면 된다. 이렇게 세 가지의 논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참고 자료를 좀 보여드리죠. 자, 앞에서 톱니가 빅스가 갑자기 올라간 것은 매수 신호다, 이렇게 주장했는데요. 이렇게 74%나 빅스가 갑자기 급등한 것은 역대 2번째로 높은 하루 만의 급등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2010년 이후에 지금 역대 2번째로 많이 올라간 거죠. 그리고 첫 번째는 2018년 2월 5일이었고요. 그때는 빅스가 무려 116%나 올라갔습니다. 자, 그리고 가장 최근에 2024년 8월 5일 날 65% 올라간 적이 있는데요. 이때도 미국 증시가 폭락했다가 갑자기 급등했죠. 기억하실 겁니다. 그 일본의 옌 때문에 갑자기 떨어진 적이 있었잖아요. 갑자기 일본의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0.25% 올리면서 갑자기 투자 자금이 빠져나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후에 이렇게까지 올라간 적은 없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그리고 한 가지 고무적인 부분은요. 공포지수가 이렇게 하루에 60% 이상 상승한 이후에는요. 미국 증시 퍼포먼스가 굉장히 긍정적이었습니다. 자, 여기 통계 자료가 나와 있는데요. 자, 이렇게 공포지수가 60% 이상 갑자기 급등한 이후에 주가의 흐름을 보니까요. 5일 이후에 지금 4번의 경우 중에 3번은 이미 주가가 회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상승률의 중앙값은 1.2%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한 달 이후를 보니까 4번 중에 4번 모두 플러스로 전환을 했죠. 따라서 주가가 완전히 회복했을 뿐만 아니라 상승분의 중앙값을 보시면 무려 2.3%, 평균적인 상승률은 3.2%였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3개월 이후를 보면, 따라서 지금이 12월 달이니까 내년 3월까지 기다려보면요. 4번 중에 4번 모두 주가가 올라갔을 뿐만 아니라 평균적인 상승률은 7.7%고요. 중간 상승치는 무려 9.4%입니다. 따라서 만약에 역사가 반복될 수만 있다면 3개월 후에는 지금 현재 수준보다 S&P 500이 무려 10% 가까이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평가가 가능합니다. 또 한 가지, S&P 500이 지금 50일 이평선을 테스트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올해 들어서 몇 번 되지 않았습니다. S&P 500이 이렇게 50일 이평선까지 떨어진 것은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정도가 있는데요. 그때마다 여지없이 미국 증시는 반등에 성공했다. 이렇게 200일 이평선 수준까지 떨어진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죠. 2024년은 엄청난 강세장이고요. 따라서 이번에도 훌륭하게 단기선, 즉 50일 이평선을 뚫지 않고 다시 반등할 것이다. 이러한 논리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연준은요, 금리 인하를 멈추겠다는 메시지를 보낸 적이 없습니다. 따라서 아직까지 우리가 연준을 볼 때 호기시한 연준이라고 보면 안 된다는 거죠. 아직은 비둘기파다. 왜냐하면 2027년까지 최소 5번에서 6번의 금리 인하가 추가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따라서 천천히 오랫동안 대세 상승장을 이끌어 나가겠다는 의미로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물론 한 가지, 펀드 스트랏의 톱니는요, 역사적으로 봤을 때 부정적인 얘기를 거의 안 합니다. 따라서 굉장히 긍정론자다. 이 부분을 우리가 참고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미국 증시 분위기가 별로 좋지 않을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2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제 상승분을 다 반납하고 하락 추세를 보이면서 마감이 됐다. 이게 굉장히 부정적이고요. 2번째는요, 오늘이 그 유명한 새 마녀의 날이거든요. 따라서 굉장히 변동성이 극심해지는 날이기 때문에 어제 부정적인 추세와 맞물리면 추가적으로 좀 주가가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들어보시죠. 월가의 트레이더들이 금리 인하 속도를 늦추려는 연방준비제도의 계획을 파악하고 있는 가운데 역사적으로 혼란을 불러일으켰던 금요일의 미국 옵션 만기가 연말 안정을 위한 마지막 장애물이 될 것이다. 따라서 오늘 새 마녀의 날 때문에 마지막으로 굉장히 힘든 날이 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예상을 하는 거죠. 파생상품 분석업체 RCM 500의 추정에 따르면요, 분기별로 나타나는 새 마녀의 날로 인해서 개별 주식, 지수, 상장 지수 펀드에 연계된 약 6조 5천억 달러 상당의 옵션이 시장에서 사라질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양은요, 올해 최대 규모이자 사상 최대 규모 중에 하나다. 따라서 엄청난 변동성이 오늘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번 새 마녀의 날은요, 수요일 연준이 중앙은행이 금리 인하를 더 천천히 진행할 준비가 되었다, 이런 신호를 시장에 보낸 이후에 시장 포지셔닝이 너무나 중요한 시점에 다가왔다. 따라서 그렇지 않아도 지금 투자자들이 굉장히 불확실성 때문에 어려워하는데 그 와중에 새 마녀의 날이 났기 때문에 굉장히 시기가 좋지 않다는 거죠. 일반적으로 옵션 만기 기간에는요, 거래량이 급증하면서 트레이더들이 기존 포지션을 롤 오버하거나 다시 한번 연장하거나 새로운 포지션을 시작하면서 가격이 급변하는 것으로 굉장히 유명한 날입니다. 자, 하지만 옵션 플랫폼 스팟 감마의 설립자 브렌트 코초바에 따르면요, 그렇게 부정적이지는 않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데요. 만기 옵션 포지션 규모는 콜과 풋의 비율이 2대 1이다. 따라서 상승에 베팅하는 사람이 하락에 베팅하는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은 거죠. 그리고 지난 6주 중에 4주 동안 주식이 상승되는데 도움이 된 것이 바로 이러한 콜풀 비율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코츠바는 또한 트레이더들이 목요일, 금요일에 12월 오펙스는 옵션 만기를 얘기합니다. 만기되는 풋을 일부 매도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이것 때문에 시장이 좀 더 안정되는 이유다. 그리고 이러한 옵션 만기 포지션이 제거되면요, 연말까지는 변동성이 다시 완화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빅스 지수는 이번이 피크다, 이렇게 지금 전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새 마녀의 옵션 만기는요, S&P 500을 포함한 벤치마크 지수의 리밸런싱과 맞물려 있습니다. 따라서 많은 투자자들이 해당 포지션에 대해서 활발히 거래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하루 거래량은 전반적으로 연중 최고치를 기록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왜냐하면 월요일 개장 전에요, S&P 500 지수에서 두 종목이 추가됩니다. 아폴로 글로벌 매니지먼트 그리고 워크데이가 추가되고 또 두 종목이 빠지는데요, 코보 그리고 아멘텀 홀딩즈가 대체될 예정에 있다. 따라서 이런 주식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거래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자, 여전히 주의 깊게 지켜봐야 되는 이벤트다. 따라서 새 마녀의 날은 하나의 중요한 이벤트이긴 합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단기 옵션이 등장을 했거든요. 요즘에는 1일 옵션 덕분에 만기가 너무 많기 때문에 특정 만기 하나하나가 미치는 영향이 예전에 비해서는 적어졌다고 합니다. 서스케하나 인터내셔널 그룹의 파생 상품 전략 공동 책임자인 크리스 머피의 의견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대선 이후에 S&P 500 지수가 굉장히 커다란 상승을 보였잖아요. 따라서 풋옵션 미결제 약정 대부분이 이미 청산이 돼 있다. 따라서 영향이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블룸버그가 집계한 데이터에 따르면요, S&P 500 지수는 2024년 들어서 57번의 사상 최고치를 경신해 왔습니다. 엄청난 상승 추세죠. 자, 그런데 수요일에는요, 1% 이상 하락하지 않고 계속됐던 20일의 연속 상승세가 깨졌다. 따라서 21번의 거래일 동안 지금 단 한 번도 1% 이상 떨어진 적이 없었는데요. 이러한 상승세가 이번에 수요일에 마무리됐다. 이건 조금 부정적이죠. 자, 이로 인해서 S&P 500 지수의 예상 변동성을 측정하는 빅수가 8월 초 이후에 최고치를 기록했죠. 그리고 8월 초에는 아까 제가 언급드린 것처럼 엔화 기반 대규모 캐리 트레이더가 풀렸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했었습니다. 그때도 엄청나게 공포지수가 올라갔었죠. 자, 그런데 결론적으로 보면요, 그 이후에 미국 증시는 지속적으로 상승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도 다시 공포지수가 내려가면서 다시 미국 증시는 상승하지 않을까, 이렇게 우리가 조심스럽게 기대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 아래 보시면 톱니가 일하고 있는 펀드 스트рат의 리서치 결과 하나가 나와 있는데요,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2002년 이후에 지금까지 22년 동안 12월 달에 새 마녀의 날을 전후로 해서 미국 증시의 성적을 깔끔하게 정리하고 있는데요. 자, 일단 새 마녀의 날이 속해 있는 주의 주가 수익률은요, 평균적으로 플러스 0.2%, 그리고 중간값은 플러스 0.8이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주에 원래는 증시가 올라갈 확률이 더 큰 거죠. 자, 여기 보시면 올라갈 확률이 68%나 되고요. 중간치는 0.8, 그리고 평균적으로 0.2%가 올라가는 것이 정상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3%나 이미 떨어졌고요. 만약에 오늘 금요일도 추가적으로 떨어지면 굉장히 역사적인 평균에 비해서 많이 떨어지는 거죠. 자,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는데요. 지난 22년간 올해처럼 12월 새 마녀의 날이 있는 주간에 미국 증시가 하락한 것은요, 7번에 불과했습니다. 자, 여기 표시가 돼 있죠. 7번 떨어진 적이 있는데요. 그리고 나서가 중요한 거죠. 지난 7번 중에 5번은요, 연말까지 미국 증시는 상승 추세를 만들어냈고요. 상승률은 최소 1.1에서
올라가면서 최고는 3.7%까지 올라간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은 떨어졌는데요. 떨어진 두 번의 경우에도 하락률은 0.3 그리고 0.9로 굉장히 크지 않았다. 이 부분을 살펴볼 수가 있죠. 자, 따라서 과거의 역사를 봤을 때 확률상으로 봤을 때 확실하진 않지만 확률상 올해 역시도 산타 랠리를 우리가 기대할 수 있다는 결론을 도출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제 증시에서 한때는 미준 탑픽이었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요, 16% 이상 폭락했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좀 고려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이번 컨텐츠를 준비했고요. 마이크론 폭락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모멘텀 투자의 위력에 대해서 한번 생각하는 기회를 마련해 봤습니다. 일단은 마이크론 폭락이 일어난 이유부터 점검을 해야겠죠. 개인용 컴퓨터와 스마트폰의 수요 부진을 나타내는 암울한 전망이요, AI 관련 칩 판매의 견조한 성장으로 인한 상승세를 무색하게 만들면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주가는요, 목요일에 약 16% 이상 급락했습니다. 개인용 컴퓨터와 스마트폰에 사용되는 동적 랜덤 메모리, 우리가 보통 D램이라고 부르는 거죠. D램 시장은 팬데믹이 끝난 이후에도 공급 과잉 그리고 소비자 수요 둔화로 인해서 계속해서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2025년 회계연도에 대한 마이크론의 플래시 메모리 칩 매출이 크게 악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이는 해당 칩의 판매가 PC 그리고 휴대폰 판매량에 더 많이 노출이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모닝스타 애널리스트 윌리엄 커윈의 의견이고요. 따라서 두 가지 메모리 다 좋지가 않은 거죠. 하나는 D램 그리고 두 번째는 플래시 메모리인데요. 전망치가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따라서 마이크론 주가가 폭락하는 계기가 마련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팬데믹 이후에 기존 PC에 대한 수요 증가는 기대에 미치지 못했고요. AI 지원 컴퓨터는 아직까지는 대중적인 인기를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AI PC가 나오는데요. AI PC는 가만히 생각해보면 매력도가 좀 떨어지긴 합니다. 왜냐하면 가능적이면요, 인공지능을 항상 사용하고 싶은데 PC는 갖고 다니기가 어렵죠. 따라서 나중에 이렇게 스마트 안경이라든지 아니면 적어도 핸드폰을 가지고 AI를 이용하고 싶은 욕구가 있다. 따라서 컴퓨터 안에 AI가 들어가는 것은요, 상대적으로 매력도가 많이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이 저희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업계의 시름을 더하는 부분은 뭐냐면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우 10이 이제 지원이 종료 결정이 됐죠. 따라서 굉장히 시장에서는 기대감이 높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PC를 윈도우 11으로 바꿀 것이다. 그런데요, 예상보다 점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천천히 바꾸고 있다는 거죠. 따라서 예상만큼 PC의 인기가 굉장히 높지가 못하다는 것이 이번 마이크론 폭락의 주요 요인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LSEG가 집계한 데이터에 따르면요, 최소 10개의 증권사가 실적 발표 이후에 목표 주가를 하향 조정했습니다. 자, 지금 현재 마이크론의 12개월 선행 주가 수익 비율, 포워드 PER은요, 10.67배에 불과합니다. 엄청나게 PER이 떨어졌죠. 그 의미는 퀄컴의 13.4배, 그리고 AMD의 23.97보다도 낮다. 이 두 기업도 지금 주가 흐름이 좋지 않은데 여기에 비해서도 현저히 낮은 PER을 보여주고 있다. 뭐 그 얘기는요, 어쩌면 지금이 바닥이 아닐까 이렇게 기대를 해볼 수도 있는 거죠. 자, 하지만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는 그 반대입니다. 여기에 초이스닥이 제공하는 지수 이동 평균선이 나오는데요. 마이크론의 매도 신호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2024년 11월 18일이었고요. 그때 보시면 20일 이평선이 103.64, 60일이 103.94, 120일이 105.18이니까 역전이 돼버렸죠. 따라서 단기선이 가장 아래, 중기선 그리고 장기선이 가장 위에까지 올라갔고요. 그리고 나서 세 선이 모두 하향하는 추세를 보였습니다. 따라서 이때는 마이크론의 주식을 팔아야 된다. 이러한 이동평균선의 매도 신호가 등장을 한 거죠. 자, 약간은 음모론적인 발언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최근에 한 5년 동안 하루에 12시간 이상씩 계속해서 주식창을 보면서 생활을 하고 있는 결과 한 가지 이상한 점이 발견이 됩니다. 주가 흐름이 하락세로 돌아서면서 모멘텀이 약화된 주식은요, 근접한 미래에 이상하게 부정적인 촉매가 발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너무나 많이 발견이 되거든요. 뭐 일일이 다 제가 기억할 수는 없지만 뭐 가령 예를 들어서 한때 1100달러까지 주가가 상승하고 나서요, 회계 부정으로 지금 300달러까지 떨어진 주식이 있죠. 바로 슈퍼 마이크로인데요. 이때 역시도 안 좋은 일이 발생하기 전에 주가가 계속해서 떨어지면서 모멘텀이 먼저 떨어졌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마이크로소프트를 마미시키면서 2주 만에 40% 이상 폭락했던 주식, 즉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있죠. 자, 이 경우도 마찬가지죠. 주가가 먼저 좀 떨어지면서 모멘텀이 약화된 다음에 그리고 나서 굉장히 안 좋은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두 종목 모두 미주온 포트폴리오에 포함되어 있었고요. 다행히 폭락 직전에 약화된 모멘텀을 이유로 해서 대부분의 주식을 매도했거나 혹은 전량 매도한 이후에 그리고 나서 이렇게 커다란 악재가 발생을 했었죠.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주식 투자는 확률의 게임이거든요. 미래를 예측하면서 베팅하는 주식 투자에서 100% 확실한 것은 절대 존재하지 않는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따라서 투자자 입장에서는 성공 확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 그리고 패턴이 존재하면요. 반드시 이러한 패턴을 적용시키면서 투자 결정의 성공 확률을 극대화하고 실패 확률을 최소화하는 것이 우리 투자자의 자세가 돼야 된다.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자, 이것이 바로 제가 주식 투자에서 미국 증시의 통계를 중시 여기는 이유입니다. 앞에서도 지금 톱니가 제공하는 여러 가지 증시의 통계를 여러분들과 공유했잖아요. 왜냐하면 그냥 가물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통계상으로 이러이러하니까 아무래도 통계를 바탕으로 결정을 하게 되면 조금이라도 성공할 확률이 50%에서 51%는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자, 따라서 저는요. 예외적인 경우나 상황은 무시하는 편입니다. 자, 피 같은 돈을 가지고 위험 자산에 투자하는 게 주식 투자잖아요. 그런데 그 와중에 우리가 운이라든지 예외적인 경우에 기대서 투자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믿고 있기 때문이고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주가는요. 실적 곱하기 멀티플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실적이 전무한 적자 기업을 피하는 이유도 바로 마찬가지의 맥락입니다. 실적에 기대서 투자하는 것이 성공 확률이 높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이죠. 실적 향상을 기대하면서 진행하는 투자 그리고 멀티플의 향상을 기대하면서 진행하는 투자의 성공 확률이 절대 같을 수 없다는 것이 저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자, 이번 경우에도요. 밸류에이션이 매력적이었던 마이크론이 좋은 실적을 발표하면서 폭등했을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었죠. 자, 하지만 과거의 경험을 비추어 봤을 때 지금까지 우리가 관찰했던 여러 가지 주식의 모습을 보니까요. 확률상으로 모멘텀이 떨어진 종목은 한동안 이러한 추세가 더 악화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았다. 자, 따라서 마이크론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요. 지금 시장의 문제가 그렇다는 거죠. 따라서 향후에 마이크론 주가가 회복이 되고 모멘텀이 향상되면요. 그때 가서 다시 마이크론에 투자하던 아니면 더 좋은 종목을 찾던 지금 현재로서는요. 이렇게 모멘텀이 좋지 않은 종목에 투자하는 것은 확률상으로 성공 확률이 떨어진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따라서 비록 100% 항상 맞진 않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모멘텀에 집중한 투자를 진행해야 되는 이유가 다시 한번 확인이 됐다. 이렇게 마무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어제는 미국 증시뿐만 아니라 비트코인도 분위기가 좋지 않았는데요. 비트코인이 계속해서 떨어지는 이유는 두 가지 정도로 압축이 됩니다. 첫 번째는 금리 인하가 생각보다 더디게 진행된다. 그렇게 되면요. 레버리지를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비트코인의 가격에는 악영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굉장히 커다란 악재가 발생했습니다. 제가 어제 미주온 속보로 전달해 드릴 내용인데요. 엘살바도르에서 IMF 거래의 일환으로 비트코인 지갑을 판매해 버리거나 아니면 중단할 예정이다. 이런 굉장히 좋지 않은 소식이 전달이 됐습니다. 엘살바도르가 국제통화기금 IMF와의 새로운 계약의 일환으로요. 비트코인 지갑인 치보를 판매하거나 중단할 것이다. 이렇게 목요일에 한 정부 관리가 밝혔습니다.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엘살바도르는요. 비트코인을 법정 화폐로 만든 최초의 국가죠. 자, 그런데 이번에 비트코인 관련 정책을 축소하기로 합의했다. 굉장히 안 좋은 이러한 소식이 전달이 됐습니다. 14억 달러 규모의 대출 계약에 따라서 IMF에서 이렇게 돈을 빌린다는 거죠. 자, 그 대신 엘살바도르는요.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비트코인을 결제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반면 세금은 계속해서 비트코인이 아닌 미국 달러로만 납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정책을 바꿨다라고 합니다. IMF는 성명에서 공공 부분의 경우에는요. 비트코인 관련 활동과 비트코인에 관련된 거래 및 구매에 대한 참여가 제한될 것이다. 이렇게 발표를 했고요. 자, 이러한 움직임은 목요일에 비트코인이 약세를 보이면서 장중 거래에서 5.5% 하락한 98,000달러까지 하락한 이유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비트코인이 법정 화폐로 계속해서 남아 있고요. 앞으로도 계속 그럴 계획이다. 이렇게 지금 밝히고 있고요. 아마도 빠른 속도로 준비금에 비트코인을 계속 추가할 것이다라고 국가 비트코인 사무소의 스테이시 하버트 이사가 X에 게시물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약간 줄어들긴 한다. 활용도가 줄어든다는 거죠. 따라서 공공 부분에서는 적어도 달러가 거래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간 부분에서는 계속해서 비트코인을 장려하고 계속해서 이용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스테이시 허버트 이사에 따르면요, 치보 지갑은 매각되거나 폐쇄될 것이다. 하지만 많은 민간 부분의 비트코인 지갑은요, 엘살바도르에서 계속 서비스를 제공할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 이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지금 현재 비트코인의 모멘텀이 많이 약화가 됐고요. 중립입니다. 8개가 셀이 나오고 있고요. 중립이 10, 그리고 8개가 매수. 따라서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중인데요. 주가 차트는 그렇게 좋지가 않죠. 자, 보시는 것처럼 지난 1개월 동안 비트코인은요, 굉장히 건강한 긍정적인 상승 채널을 구성하고 있었습니다. 오르락내리락을 반복하면서 전반적으로는 우상향하고 있었잖아요. 자, 그런데 문제는 지금 채널의 가장 아래쪽에 도착했을 때 98,000 부근에서 굉장히 좋지 않은 소식이 두 가지가 전달이 된 거죠. 따라서 연준에서 금리 인하를 더디게 할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번에 엘살바도르에서 IMF와의 거래 일환으로 비트코인 지갑을 판매하거나 중단해버린다. 이러한 소식이 전달이 되면서 아마도 98,000이 무너지면서 향후에 어떻게 보면요, 다음 지지선인 94,000 아니면 94,000이 뚫리게 되면요, 아마도 9만 근처까지 계속해서 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이렇게 기술적인 분석을 여러분들과 공유할 수 있겠습니다. 12월 20일 오늘의 빅주식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주에도 미중과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도 소중한 멤버분께서 남겨주신 후기를 읽으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미413N이라는 아이디를 쓰시는 분이고요. 캘리포니아에 사는 미주은의 오랜 구독자입니다. 초창기부터 늘 어떻게 이렇게 성실하고 꾸준할 수 있을까 놀라고 또 저의 게으름을 반성하곤 했었지요. 올인원 멤버십도 꽤 오래 하고 있는데 정말 많은 기사를 매일 거의 실시간으로 올리셔서 또 놀라곤 합니다. 신속하면서 깊이 있는 컨텐츠 때문에 미주은 하나만 열심히 들어도 충분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늘 좋은 정보 너무 감사합니다. 참 요즘 궁금한 게 있는데요. 저는 미국에서 거주하고 있어 주식 구매 후 1년 안에 팔면 세율이 많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미주님의 모멘텀 투자 방식으로 사고 파는 것이 더 큰 손해가 아닐까 걱정입니다. 이런 경우 어찌하는 게 좋을까요? 라고 질문도 남겨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제가 자세하게 좀 컨텐츠를 만들 계획이었는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금이 무서워서 수익률을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따라서 모멘텀이 떨어지면 이 주식을 정리하고 모멘텀이 좋은 종목으로 갈아타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많은 분들께서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A라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데 이 A라는 주식을 만약에 팔고 나서 다른 주식으로 갈아타면요. 예를 들어서 세금을 20% 내야 된다. 그러면 1억 원이 갑자기 8천만 원으로 줄기 때문에 B 주식을 살 때는요. 1억 원이 아니라 8천만밖에 못 산다. 이렇게 설명을 하시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1억 원을 팔아서 또 1억 원을 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세금은요.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현금으로 내는 거죠. 따라서 저는 현금 비중을 줄이면서 세금을 납부할 뿐이지 주식에 들어가 있는 금액은 변화가 없다. 따라서 주식을 사고 판다고 해서 투자 금액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기 최면일 수도 있는데요. 저는 수익률이 극대화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세금 문제는 부가적인 문제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다라고 저의 생각을 공유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를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